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태극전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인데요. 어제 박태환 선수 400m 자유형 경기 잘 봤고 비록 3등했지만 잘했고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하성 선수가 우슈에서 메달을 처음으로 땄는데 아직 잘 관심이 없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값진 활약을 해줬다고 생각해서 참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태환 선수 400m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것 힘을 다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사격 권총에서는 금메달을 따서 좀 기쁜 것 같아요. 네, 여자 사격 금메달 따서 너무너무 기쁘고 네, 앞으로 남은 일정 많이 기대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00m 3등을 했는데 그래 열심히 잘 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도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수영 종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잠시 후 열릴 자유형 400m 결승에서도 박태환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단연컨대 서민 증세가 없다던 정부 믿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8477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적어주셨습니다. 국민 세금은 국민의 피 같은 돈입니다. 증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줄줄 새는 세금을 먼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2280번님께서는요. 부자들 중에는 거액 탈세자도 많은데 정직한 월급쟁이의 삶만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군요. 네, 말씀드리는 동안에 방금 또 이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펜싱 여자 샤브루 단체전에서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자로 답을 주실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 오늘의 인천 아시안게임. 네, 오늘 인천에서는 어떤 경기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을까요?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도 벌써 다섯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방금 여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김지연, 이라진, 황선아, 윤지수 선수가 네. 중국과 결승전에서 45대 41로 이겼습니다. 네, 금메달 땄네. 12년 만에 우리가 금메달을 땄는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에 중국한테 단체전에서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네. 이번에 12년 만에 중국을 꺾고 감격스럽게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남자 배드민턴 단체전 우리가 중국과 6시 반부터 결승전을 갖고 있고요. 또한 여자 배구 태국과 7시 반부터 이제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남자 펜싱 에페 단체전 결승전이 있습니다. 네. 상대팀이 일본인데 이건 7시부터입니다. 7시. 네, 네.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요것 때문에 약간 늦어졌는데 네. 우리가 이 대회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남자 펜싱 에페 단체전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에 이어서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서 남자 에페 단체전 일본과 결승전을 지금 현재 막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이 펜싱 전에 승마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네. 황영식 선수가 마장마술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도 2관왕, 이번에도 2관왕해서 황영식 선수는 아시안게임 4관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장마술 개인 은메달은 김승현 회장의 아들 김동선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김동선 선수는 이번 대회 끝으로 은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장마술은 우리가 단체전, 개인전 모두 휩쓸었고 네. 개인전은 황영식, 김동선 금은메달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8시 16분부터인가요? 네. 이제 수영 자유형 400m 결승전. 여기서 이제 박태환 선수, 순양 선수, 하기노 선수가 붙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 순양 선수가 기록이 가장 좋아서 4번 레인에 배치됐고요. 네. 두 번째가 하기노 선수, 자유형 200m 금메달리스트죠. 5번 레인에 배치됐고 우리 박태환 선수는 성적이 세 번째로 좋아서 3번 레인에 배치됐습니다. 잠시 후 8시 16분부터 순양, 하기노, 박태환의 한중일 3파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현재 최고 기록은 순양 선수가 갖고 있죠. 네. 3분 40초 14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 딸 때 기록입니다. 박태환은 올 시즌 최고 기록입니다. 올해는 3분 43초 1호로 박태환 선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일본의 하기노 고스케 선수는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땄듯이 아주 상승세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 8시 16분부터 벌어질 남자 자유형 400m는 이 세 선수 간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 네.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순양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 체격 조건도 좋은데다가 런던 올림픽 금메달 이후에 이 종목에 터줏대감이 됐거든요. 네. 세계 선수권 대회도 당연히 우승했고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는 런던 올림픽 이후에 약간 슬럼프를 겪다가 지금 다시 재기하는 과정인데 역시 우리 나이로 26살이라는 나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마이클 볼 코치는 나이도 나이지만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문학 박태환 경기장이라는 그 수영장 이름 또 대회 네. 3연패를 바라는 국민들의 성원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아시안게임은 박태환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듯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네. 오늘 부담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한다면은 역시 금메달도 가능한데 부담을 계속해서 가지면은 순양, 박태환, 하기노 이런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북한 역도가 아주 그냥 초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북한 역도. 예. 세계 신기록을 4개나 세우면서 네. 지금 북한이 금메달 3개인데 3개를 모두 역도에서 따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이런 그 단체 종목은 축구에 주력하고 있지만 개인 종목 가운데서도 가능성 있는 선수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북한은 15살에 군입대를 하는데 한 10년 정도 복무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21개월인가요? 복무 기간이 5배 이상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망 선수를 체육부대에 배치해서 따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갖가지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위스 유학을 했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스포츠에 더욱더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역도, 유도, 또 여자 축구, 남자 축구 이렇게 특정 종목에 엄청난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계 신기록이 벌써 6개 가운데 4개를 북한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역도에서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런던 올림픽 때도 금메달 4개를 따지 않았습니까? 예. 역도 3개, 유도 1개. 예.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 역도, 유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이시죠.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9분 이제 막 되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 퇴근길인데요. 곳곳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테헤란로가 국기원 입구에서 강남역 쪽으로 3차로에 추돌 사고가 나는데요. 때문에 설릉역부터 밀리고 있고요. 마포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5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한강다리들 중에는 동호대교와 영동대교, 청담대교가 양방 변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가양대교와 양화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성산대교와 한강대교, 성수대교는 반대로 강남 쪽에서 강북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양화로가 외곽 쪽으로 전 구간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신촌로 외곽 쪽으로 아현교차로부터 신촌교차로까지 차간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1본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2010년 일본 전국 고교 럭비대회 준결승에 진출한 조선인 고등학교 럭비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일본 상영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제1조선인 동포들의 이야기.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이시죠? 박사유 감독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60만 번의 트라이. 이 제목부터 좀 수상한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트라이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잘 친숙하지 않은 럭비의 용어인데요. 예. 예, 미식 축구는 잘 아실 텐데, 터치다운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점수를 얻잖아요. 바로, 럭비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공을, 가지고 뛰어서 저쪽 적진에 가서 그쪽에 공을 지면에 찍으면 그게 원트라이입니다. 예. 예, 그래서 3점을 얻고 3점을 획득하게 되면 추가로 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서 그 킥도 성공하면 2점, 그래서 플러스 5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영화에서 트라이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요. 아, 예. 예, 예를 들면 60만이라고 들으면 우리 동포들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우리 60만 동포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60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동포들께서 일본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트라이 해오신, 후댕 해오신, 싸워오신 그 횟수 60만 번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60만 번이 왜 60만 번입니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마저 잘 해 주셨네요. 예. 그런데 이 여성 감독님이시네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럭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더군다나 이 제일동포 럭비부 학생들에 대해서? 아, 예. 일단 저 혼자는 아니고 예. 공동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 박돈사라는 제일동포 3세 일본에서 나고 자라고 일본 학교를 나온 제일동포 청년과 함께 영화를 완성을 했고요. 네. 처음 시작은 물론 저였지만 어떻게 해서 이 오사카 조고 럭비부 아이들하고 만나게 됐냐면은 2007년도에 오사카 조고 운동장을 네노라는 재판을 히가시 오사카시가 걸어왔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당함을 고국에 꼭 알려달라라고 동포들한테서 연락이 와서 달려갔더니 그날 마침 비가 와서 막 비가 그친 상태였는데 전국의 우리 학교들, 조선 학교를 우리 동포들은 우리 학교라고 하시거든요. 일본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라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 학교 모두들 다 그렇지만 일본 행정에서 어떠한 지원도 돈도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부 십시일반 동포들의 돈으로 만든 그런 정말 손으로 만든 한 삽 한 삽 만든 학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유지 보수하기도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오사카 조고 운동장의 경우는 정말 동포 어머니 아버지들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한 삽 한 삽 그 다지고 땅을 다지고 그 계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비가 조금만 오면은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물이 금방 고여서 개펄처럼 되어버려요. 예. 근데 그런 개펄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그 오사카 조고 운동장을 반반 나눠서 럭비부하고 축구부하고 따로따로 연습을 하고는 그 럭비부가 모든 연습이 끝난 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운동장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네. 가슴이 너무 찡해져서 예. 그래서 계속 기억에 남아있었는데 네. 그 후에 2010년도 1월 달에 그 아이들의 그 후배죠. 그 아이들의 후배가 2년 후에 후배 아이들이 전국대회 하나조노 경기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보통 하나조노 대회라고 하는데 그 네. 하나조노 대회에 그 4강에 올랐다는 연락이 왔어요. 4강. 예. 예, 그 일본 내 럭비 잘하는 학교들이 1000개 이상이 넘고 일본 내 럭비 역사가 100년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런 속에서 오사카 조고가 그렇게 4강까지 4강이 올랐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 예. 네, 그래서 연락이 와서 달려간 인연으로 그 오사카 조고 럭비부의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사카 조고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오사카 조선 고급 학교의 줄임말이죠. 네, 예, 오사카의 조선. 예. 네, 오사카 조고. 자, 근데 이 영화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무엇을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까? 예, 그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동포들, 있는 그대로의 우리 학교 아이들, 우리 동포 아이들의 모습을 네. 그 저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예. 네, 그 보여드리고 싶다. 내가 아닌 다른 분들께 보여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 우리들과 너무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마음가짐이 다르다. 네. 예, 우리들과 너무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 어허. 예,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60년 이상, 70년 이상 바다 건너서 힘들게 싸우면서 살아오신 우리 동포들께서 만드신 그 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 사실 제일동포들의 70-80% 이상이 이 남쪽 출신이잖아요. 네. 예, 제주도거나 부산이거나 대구거나 그런 이쪽 남쪽 출신들 그러니까 사실은 물어보면 모두들 내 친척 제주에 많다. 내 친척 부산에 산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 네, 그런데 저는 그 여기 서울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다가 일본에 건너갔었는데 네. 그 건너가기 전까지 나는 일본에 내 친척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왜 우리 동포들은 모두들 자기 친척들이 다 남쪽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그 존재를 잘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영화를 꼭 봐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상영이 됐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 우리 제일동포들보다도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이 더 뜨거운 반응을 보여서. 예. 예. 영화를 아주 잘 만드셨으니까요. 네. 그 기획 의도라고 할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걸 느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일본 관객이 있으셨어요. 네. 어느 날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막 울면서 나오는 일본 분이셨는데 네. 사실 이 영화 일본 사람들이 보면서 펑펑 울거든요. 그리고 펑펑 울고 올 거는 아주 막 상쾌하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굳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안합니다. 네. 편견 갖고 있었습니다. 네. 나 이 영화 보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가 편견 가진 사람이란 것조차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매스컴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다른 사람들께 이 영화를 더 보여주도록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 여태까지 자기네 동네에 제일동포가 산다는 것도 몰랐다라는 분도 영화 보신 관객들 중에 있으셨고, 네. 그때 역사 전혀 몰랐다, 언제 여기로 건너왔는지도 몰랐다, 일본 역사 시간에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주나 봐요. 네. 그리고 자기네 동네에 조선학교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 아이들이 조선학교 아이들이었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존재가 비로소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네.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의도한 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를 제작하신 분이죠. 박사유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세어민 증세가 없다던 정부 믿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셔서 우물정 0945 누르시고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되고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서민 증세 없다던 정부 믿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3369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으셨군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미 내고 있는 세금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지방세가 더 오른다니 걱정입니다. 이렇게 낸 세금이 복지기금으로 쓰일 텐데 과연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이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아주 길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우커라고 그러죠, 요우커.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을 가리키는데 이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600만 명을 올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열리고 있는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네. 이 중국 관광객의 수는 다음 달 5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500만 명. 예. 네, 이 숫자는 단일 국가 관광객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제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이나 북촌 또 쇼핑 장소인 면세점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은 거를 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으세요. 예, 예.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한국을 많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중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중요한 관광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우리나라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중국 관광객들은 그 품질이 좋은 그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올해 방영됐던 그 드라마 별의 소원 그대로 한류 열풍까지 불면서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와서 주로 찾는 제품은 이제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적당한 중저가 브랜드숍 화장품을 많이 사가고 있고요. 네. 또 명품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면세점 제품들이 가격도 괜찮고 또 모조품이 없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요우커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네. 우리나라 유통 관광업계 같은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백화점들은 이번 그 아시안 게임 국경절을 맞아서 점포별로 매출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국인들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비용이 1인당 200만 원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국내 소비가 주춤해서 지금 국내 유통업계가 그 울상인데요. 이를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워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관광 적자 수지도 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씀씀이가 큰 중국인들 덕분에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그 요우커주로 분류되는 화장품, 호텔, 카지노 주요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유통업체들이 요우커를 잡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맹렬하게 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 요우커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예. 그 유통업체들은 중국인 전용 경품 행사를 마련하고 또 중국인들만을 위한 전용 매장까지 구성하고 있는데요. 와, 예. 네, 그 최근에 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추첨을 통해서 선양에 있는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중국인 고객한테만 상품권을 주거나 한류 스타와 식사를 하게 해주는 등의 파격 행사를 내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막상 한국을 한번 방문했던 요우커들이 말이죠. 네.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시 올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를 찾은 그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그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예.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불편하게 여긴 거는 그 서울 중심만 벗어나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또 중국인을 위한 안내 표지판도 별로 없고 또 그 관광을 위한 정보도 얻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쇼핑 말고는 적당한 관광 코스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개별 여행보다는 이제 패키지 여행을 오게 되는데 네. 이 패키지 위주로 다니게 되면은 그 지역이나 다른 업종으로 효과가 확산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 상품을 더 다양화하고 또 중국인들을 위한 놀거리를 마련하는 등 그 요우커를 잡기 위한 전략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요즘 공무원 연금 문제로 아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갖는 최고의 장점 중 하나가 이 탄탄한 연금, 그리고 보장된 정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구의 고령화 경향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인의 근원적인 불안, 노후에 관한 문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비춰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의 전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아주 그냥 고령화 사회예요. 그죠? 평균 수명이 그냥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참, 옛날로 말하면 다 저 세상에 가야 할 나이인데 안 가고. 고래 희가 아니라 이제 네. 아주 평범한 일이 됐거든요. 네, 예.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20세기 초 19세기 말 사람들은 종두의 도입, 사실 천연두가 전체 영유아의 20%에서 30%를 감소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두가 보급되면서 이제 한 차례 줄어들었고요.
근데 급격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그러니까 영유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평균 기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60년대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베이비 부모 세대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30년대 후반생 정도부터 이제 급격히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효는 전쟁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이 되셨고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안 된 거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게 그죠? 그건 뭐 길게 잡아야 이제 대략 30년대면 한 80년 지금 나이 80대신 분들이 정말 이제 몇 차례 굉장히 심각한 좀 재난을 겪으셨지만 그런데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하는 건 좋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 노후를 어떻게 살 거냐 말이지. 불안감이 자꾸 늘어나서 요즘 뭐 연금이니 뭐니 노후 대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후 대책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일단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인간의 인생을 네 글자로 요약 압축하면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살다가 늙으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병들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늙는다는 것 자체가 늙을 때까지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일단 늙으면 그 다음부터야 이제 병들고 죽는 목숨이다. 그러니까 왜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이 옛날부터 전해왔잖아요. 그게 뭐 그냥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인생의 순서였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른바 노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텁게 형성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노후 대책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이유는 없었고요. 되게 좀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면 공동체나 특히 가족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그럼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익숙한 용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고려장일 것 같아요. 이게 좀 오해도 많이 있고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였습니까 이건? 이게 이제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고고학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문헌적으로 그런 장례 풍속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기부 설화라고 하는데 아버지 버리는 설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폭넓게 분포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연 이제 나이 든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좀 있는데요. 뭐 얼마 전에 이제 TV에 동물을 다루는 TV를 봤더니 이제 개가 애미랑 한 10개월 헤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싸우더라고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이제 다르겠느냐라는 추측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로마는 이제 제도 자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시민권을 주질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마 사학자들은 고대 로마 노인들의 상당수가 자식들에게 피살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그래 자기들이 시민권을 얻으니까. 그렇죠. 어른 행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또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대에는 이제 부모를 이렇게 봉양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가까운 이제 과거 중세나 이때보다도 좀 그런 의식이 약했을 것이다라고 추정들을 하고요. 또 실제로 극심한 흉년이라든가 아주 인간이 겪기 어려운 그런 고통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는 어렸을 때 가족 중에 누구를 희생해야 한다면 자식을 희생할 것인가 부모를 희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상상에 맡길 만한 일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노년이 자식들에게 봉양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길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금 뭐 부모 봉양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대책으로 가장 좋은 게 있다면 자식들이 다 봉양해 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던 것이 이제는 뭐 오히려 그런 그 추세는 줄어들고 노인들이 직접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이제 연금을 준비하거나 어쩌거나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해왔어요? 일단 이제 노년층이 많아졌다. 숫자가 늘어났다. 그렇죠. 가족들의 남은 이제 자식들이 부담이 노년 이제 오래 사니까요. 있고 자식은 줄어들었고. 그렇죠. 예전에는 뭐 한 7, 8씩 낳아서 분담시키면은 큰 부담이 안 됐는데. 고령화를 하더라도 저출산만 아니면 출산이 계속 늘어난다면 모르겠는데 같이 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제 남은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기에 경제적으로 버거운 거죠. 이런 현상도 하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노년층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많이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풍부한 노년층의 지식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근대 산업 사회로 들어오고 현대화 과정에서 이제 캐캐 묵은 지식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노인들의 지식은 캐캐 묵은 거고 노년들의 젊은 지식이 사람들의 이제 튀는 경제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이 돼버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식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노인들의 권위도 더군다나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사회 변화가 지속이 되면서 노년층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분에 대한 평가는 각박약해지고 대신에 이제 노년층은 늘어나고 그걸 봉양해야 할 젊은층은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심각한 이제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또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네.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효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노인 세대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조선 시대는 유교 국가였으니까 예. 굉장히 그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뭐 그 양민 계급이나 뭐 천민 계급이나 그 당시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 사회적으로 효를 강조하고 효를 어기는 사람, 예를 들어 이제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거나 혼나죠.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준해서 처벌하고 대역부도한 거나 마찬가지. 삼강을 위배하는 죄라서 굉장히 크게 처벌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식이 구박을 받아도 이러면 가문 자체가 망하니까 제대로 고발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뭐 부작용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강하게 처벌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인위적으로 조장하지 않으면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효를 국가적으로 강조하긴 했지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정말 그 효사상에 똘똘 뭉쳐서 갔느냐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나타난 사례들 보면은 뭐 친부를 살해하는 일도 적지 않고 구박하거나 구타하는 일도 요즘도 이제 나오면 크게 화제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는 뭐 그런 효도 그런 효도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현대 사회의 노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은 그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다, 복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미 우리보다 좀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들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엘버트 브룩스라고 하는 이제 영국 소설가가 2030년 그들의 전쟁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팽배하면 이를테면 뭐 사회적으로 별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요즘도 루저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지 지출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2030년쯤에는 젊은이들이 이제 노인을 증오하는 그런 풍조가 팽배해서 심지어 이제 노인을 집단 살해하는 이런 범죄 집단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먼저 진행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아직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응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 보살핌의 대상, 그리고 더 이상 그 정도 배려면 다 되는 이런 존재로 격화될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삼아서 얘기해 보자면 정말 이제 이 현대를 사는 노인들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겪어본 일이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처음 맞이하는. 게다가 다른 역사적 경험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한 나라들이 있어서 보고 배울 게 있었는데 이 고령화와 저출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은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모범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역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새롭게 지혜를 모아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건 역사의 교훈이다 뭐다 무슨 과거의 효사상이다 이런 걸로 처리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사실 그 구례의 조선시대의 효사상을 끌어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텐데 네.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층과 노인층 사이에 네. 소통의 기회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이제 그게 지금 사실은 없잖아요. 뭐 선거를 봐도 이제 세대 수표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어디 도시 공간을 가봐도 젊음의 거리는 있는데 또 노인들이 모이는 거리는 따로 있는데 노소가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일 적고요. 따로 살잖아요. 그 그렇죠. 노년층하고 중년층이 참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회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있을까? 적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좀 공간이든 장소든 기회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사실은 멀지 않았거든요. 네. 10년, 20년 후에 정말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미래학자들의 예측이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청취자 그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인들을 부양하는데 네. 30년 후에 우리가 부양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생각 속에 사실은 지금 노인을 부양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계기들, 기회들을 정치권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직 그 위기를 제가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 실감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대책 마련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냥 연금 문제로만 해결될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건 서로의 이해의 문제이고 나도 저렇게 된다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이제 공감 문제인데 그걸 만들어주는 기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소통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효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또 사랑이고 자애로운 부모의 역할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관계로 회복한다는 게 쉽지 않죠.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너 왜 나 무시해?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네. 그죠?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제 경험이 워낙 훨씬 많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또 경험이 지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근대 교육, 학교 교육이 이제 지식의 대종을 점하게 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교육의 역전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이후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는 국졸이나 중졸인데 아들은 뭐 대학 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식을 너무 잘 가르쳤어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이게 덜 존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보다 사실은 가정 내에서 부모가 귀찮은 존재 처음에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불쌍한 존재이지 존중할 존재 마음속으로 부모 존경하죠. 그래도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식의 변화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대 간 변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겪었던 것이. 이 변화를 이제 어떻게 이제는 뭐 좀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 변화를 좀 수긍을 하고 사실은 변화 자체는 객관적으로 봐야죠. 냉정하게. 그리고 그에 맞춰서 새로운 이제 세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좀 필요한 시점은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뭐 노후, 정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치권, 그다음에 종교계, 문화계, 학계 이런 곳에서는 80 이상 되신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젊은이들의 일과 노인의 일이 구분된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세대와 일하지 않는 세대가 구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이별로 적합한 일들이 있다. 네. 또 연공서열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노인들도 좀 양보를 해서 해야 하고 또 청년층도 양보를 해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참 쉽지가 않군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런 교류가 가능하도록 뭔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 세대는 엄청나게 희생을 했는데요. 자식들도 또 옛날같이 나쁜 생각하면 안 되죠.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저는 효도 11조를 주장했다. 근데 그걸로 버틸 수 있는. 그만큼 키워줬으면 11조는 부모한테 내라. 이런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 상황은 지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든 부양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나마 마음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노인들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고 젊은 층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였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단언컨대 서민 증세 없다고 하던 정부 믿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7878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담배 끊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 증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0052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서민 증세 없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4560번님께서는 정부가 손쉽게 세금을 거둘 방법을 찾다 보니 쉽게 끊지 못하는 담배값을 인상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휴대전화 끝자리 9774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9월 23일 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